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말한 윤 대통령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상 창당 수순으로 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현재의 상황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신당 창당을 통해서 제3당을 지금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1차인 것 같고, 다만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 외면적으로는 계속 창당한다라는 얘기를 띄워서 실질적인 본인의 세를 과시한 결과 본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당 내부에서 노린다라는 그런 전략도 지금 플랜 B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어쨌든 지금 그 창당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2월 말 경우에 이제 탈당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 구글 폼을 이용해서 전국에 지금 뭐 서울, 경기 또 영남 또 호남까지 상당 부분 지금 뭐 그 이번 주말 동안 3만 명, 4만 명에 가까운 어떤 실질적인 새 당원을 모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창당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정당법에 따를 경우에 전국 정당으로서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전국에 5개 이상 지역구, 지구당을 둬야 되는데 그 정도의 요건은 이미 갖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어떤 신당 창당에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당 창당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점도 없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른바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탈당을 했다가 사실 뭐 대박인가 했는데 쪽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처음에는 용처럼 크게 나갔다가 끝에는 뱀꼬리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스스로 어떤 그 위험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전히 당내에서 목소리를 계속 키우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끝에 봉합한 다음에 일정 부분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나름대로 내심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의 어떤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 지지세가 얼만큼 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훨씬 더 큰 이 세력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본인이 보면서 어떤 정치적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윤 대통령의 변화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 대표가 요구한 3대 조건을 수용을 하면 신당 창당의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혁신위가 이 조건을 수용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권이 절박해진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실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을 이끌 큰 동력이나 선거 승리를 이끌 동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국민의힘 여당의 지지율과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도리어 여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은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위원장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다른 그룹들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지자 그룹도 결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당 만드는 거 결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압박을 할 겁니다. 우리 그때 선거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 생맥주를 마시면서 화해하고 풀어서 결국은 선거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을 지금 계속 의도하고 압박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내 지분을 확보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더 넓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라든 여당에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수용하면서
결국 힘을 합하는 그 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신당 창당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압박을 계속하는데 세 가지 안 중에서 유가족 만남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실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이 돼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건 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조율,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데 그 상황은 역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냐, 그리고 윤 대통령도 국민들의 어느 정도 지지율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시한까지 계속 압박하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이 세력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압박을 하는 방식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지지자 연락망을 만들었는데 이 연락망의 숫자도 공개하고 나서고 있고 또 뭐 얼마 전에 SNS에도 공개했고 오늘 아침에는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제 3만 명이 넘는 숫자 세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신선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 모집하는데 이렇게 2,000원 2,000원 당원 쓰는 것이 아니고 구글 폼이란 걸로 해서 이 그 문자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해서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당원의 어떤 명부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그 어떤 영리한 그런 그 본인의 어떤 전공을 잘 살리는 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정치는 세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큰 것이냐? 그랬을 때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건요. 네. 세를 과시하면서 함께 이야기가 나온 게 온라인상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 사실은 이게 이제 떠오르는 상황이 장제원 의원의 92대 관광버스를 저격하는 발언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인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있으면서 이 부분을 했던 같이 이제 그 내년 총선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2030의 어떤 그 흐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저 또한 아직까지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미래는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일주일 주말 사이에 한 4만 명 가까운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92대가 아니고 나는 920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핵관이라고 지금 불리고 올 수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에 92대 차를 해서 이 등산 모임에서 거의 4천 명 정도를 했는데 나는 2, 3일 동안 해서 거의 4만 명, 3만 명을 넣어서 4만 명을 가고 있다라고 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에 있던 사람을 저격하는 그런 모습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지지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수십만 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본인의 세란 것이 이것은 표인 것이고 나아가 현역 어떤 국회의원, 본인은 뭐 20명, 30명도 가능하다고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현역들의 배지 숫자가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욱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좀 더 그래도 지켜봐야 한다. 12월 27일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이런 저격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본인도 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극적 화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항상 강하게 나가서 상대를 압박한 뒤에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랬었거든요. 지난 대선 기억해 보십시오. 김종인 위원장과도 그랬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계속해서 갈등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서로 화합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큰 비전을 내놓거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보다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기술에 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경쟁 속에서 판을 만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세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크게 보신다면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정두환 의원이 결국은 그 형에게 대드는 모습 보이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상황 비슷하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공신이었고 정권을 만드는 협력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드는 세력 다툼 속에서 출당까지 당하고 징계당하고 하면서 탄압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가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세력 다툼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식의 정치로 큰 성공을 할 것인가? 일단은 뭐 4만 명 정도 모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더 선진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도리어 이런 세력을 만들고 그 싸움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도 그렇고요. 또는 집권 여당이 그래도 전 대표를 이런 식으로 쫓아내서 거의 뭐 만신창이로 만드는 모습도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도 어렵고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세력 다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가 아마 비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당분간은 이런 세력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싸움하고 승리를 얻어내는 기술은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는 대통령실과 또 여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간에 계속 이루어질 거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다른 눈에 띄는 발언도 내놓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한동훈 장관 당장 이제 대구 방문회에서 내놓은 발언들도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정계 진출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는 정계 진출 수순을 밟고 있다. 저 또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 대구에 가셔가지고 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놓치고 3시간이나 이제 그 사진을 찍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대구에 가신 취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물을 때 원론적으로 이제 총선이 국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방점은 본인이 이제 그 스마일 센터라고 하는 범죄 피해자 어떤 그 지원센터 그리고 이민과 외국인 정책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말의 방점은 뒤에 있지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에 총선에 대한 원론적 말씀에 지금 굉장히 반응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원론적 반응이라 한다 하더라도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지금 법무장관의 업무에 충실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이지만 총선 자체가 국민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전과는 그 한전훈 장관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하느냐 아니면 비례로 가느냐, 대구에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호사가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결정뿐만 아니고 국민의 부름, 또 국민의 힘과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나름대로의 의중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에는 플레이어로서 나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흐름이 이어졌는 것이고 강론으로 갔을 때에 어느 쪽에 어떤 발을 담그느냐는 아직까지 그 정치적 흐름이나 어떤 향후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장군, 멍군 하면서 전략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원론적인 반응이고 답변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그런 맥락의 답변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미 정치인이죠. 이번 발언 보십시오. 정치 총선에 관한 언급도 있었고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가서 법률적인 얘기 사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언론의 주목과 시민들의 몰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갔어야 되거든요. 만일의 경우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 출장은 다음에 기회로 미루고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는 시기에 갔을 텐데 이미 그런 시기에 선택을 했고요. 총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면서 3가지, 뭐 6.25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치인의 행보죠. 이거 법무장관의 행보입니까? 일부 또 그런 얘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국무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왜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라고 비판받았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국무위원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법조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런 걸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가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치적 경쟁자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 속에서도 지금 자기 정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지금 그런 차기 후계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 활동은 시작됐다. 그리고 총선 분명히 역할을 할 건데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는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번 대구 방문에서 보여준 것은 이미 정치인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국무위원을 빨리 그만두고 정치 행보를 해야 된다. 법무부라는 우리 정부 부처 영역 행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요 많은 오해와 불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빨리 국무위원 그럼 사퇴하고 정치 제대로 뛰어들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이제 한 장관이 뭐 정치권으로 나오게 되면 뭐 윤 대통령의 후계자 관점에서 이제 풀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의견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한 장관이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의 모습으로는 좀 나서기 어려울 거다. 차별화를 위해서 오히려 비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생각하세요? 날카롭게 지적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후계자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왜 한동훈 장관이 지지율, 여권 내 대선 후보의 지지율 1등이잖아요. 왜 1등입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선에 나가면요. 과거에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 중간에 공격을 받고 사그라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고 낮은 상황에서 계속 국민적인 비판이 생긴다면요. 결국은 차별화하고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본인의 자기 세력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그건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보고요. 아마 이미 대선 후보로 자기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윤 대통령의 후계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의 정치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한동훈 장관 차기에 그런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이제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있겠고 역할적으로 뭐 수도권 출마를 할 거냐,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선대본부장을 할 거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론에 가는 길은 어느 정도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이게 그 경부선이 되는 것이냐, 호남선이 되는 거냐, 갈 길을 이 트랙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를 한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구에 갈 것이냐, 비례로 갈 것이냐 이게 일단 먼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미 대선급 주자로서 얘기가 될 만큼 정치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울의 종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마치 그 지난 총선 때 그 황교안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종로에 갔다가 본인도 패배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매여 있다가 전체적인 총선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전국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을 이른바 배구의 리베로처럼 다니면서 선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지역구에 매이기보다는 비례대표 중에서 상당 부분 후순위 내지는 오히려 거의 선순위에서 거의 확실한 어떤 자리를 찍어놓고 전국 선거를 독려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꾸밀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플러스 비례대표 이렇게 한 다음에 전국 선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현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점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험지로 가라. 이것은 사실상 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역할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길이고 꽃길만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특장점을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이제 당에서 아주 고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 장관의 출마가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걸 전제로 예상하시는 분들은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이제 이런 총선 시사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정하게 있죠.
일정하게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의 차기의 구도 거기에는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출마해서 되지 않으면요 다음번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도 이런데 레임덕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출마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구냐 이번에 대구 가면서 대구에서 흐름을 받고 또 수도권에서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과거에 뭐 전혀 알지도 못했던 태영호 의원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 나가면 일부 강남 지역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에서는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현재 두 군데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반발이 높아지면 대구 경북 TK 지역으로 갈 거고요. 아무래도 역시 그래도 향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이 더 전국적인 명성이라든가 저는 비례대표 가면은 사실은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남 당선이 사실은 쉬운 강남권 이쪽에서 아마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 그리고 측근들의 험지 출마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다면 TK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이번에 대구를 가면서 여러 가지 봤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민의힘의 이 의식이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지나고 나서 그렇다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곱장 비대위로 가기보다는 선대위로 갈 가능성.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역할은 하겠지만 당선이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강남권이라든가 또 TK 지역을 놓고 마지막까지 얘기가 오갈 것이다. 결국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미 정치인이고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견제 차원일까요? 견제 차원. 물타기 차원, 뭐 견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국민의힘은 어떤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한 장관의 카드를 쓴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탈당이라든가 제3신당의 어떤 그 흐름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는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단순한 어떤 지역구의 한 사람의 어떤 카드를 넘어서 내년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카드로 쓴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한 장관의 어떤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3당을 만들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점이 절묘하게 지금 한 장관이 대구 경북을 지금 방문했다라는 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흐름을 끊어놓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동대구역이란 것이 대구의 핵심인 것만은 아닙니다. 동대구역 출입구에 가면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뭐냐? 동대구역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역의 두 번째로 가는 가장 큰 역이다. 오히려 부산역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단순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오가는 분들이 거기에서 만났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한동훈 장관의 어떤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굳이 대구 경북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항마다 이런 것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이준석 신당의 최근의 분위기, 이제 지지자 모으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은 한동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대구 방문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견제 역할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견제가 어느 정도 통할 것이냐. 왜냐? 한동훈 장관은 자기 자생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광을 입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 것이고요. 스스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자기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진 탄압 속에서도 일정한 지지율, 대구 경북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고 겨냥하는 핵심적인 견제 카드로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정치적 행마로 쓸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이번 주에는 또 대전, 울산 등을 방문을 하는 행보 이어간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또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원칙과 상식 비명계 모임인데 이제 공식 출범을 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이제 주말 사이 시작을 했는데 청년 간담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간담회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네, 간담회에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독재다, 뭐 경색이다, 공포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많은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의원 4명에 한 6명 정도, 한 10명 조금 넘는 분들이 모여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평상시에 발언이 뭐 제한이 됐었느냐? 발언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년이라고 오신 분들도 그동안에 자식들이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말할 수 없었다, 공포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바로 민주정당임을 입증하는 거다.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원칙과 상식이 정말 상식 있는 행동을 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언제든 이재명 대표 만나서 발언을 하든 또 자신들도 방송에 나와서 곳곳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보내는 비판에 대해서 자신들을 옥죄이고 조리돌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당원들의 지지 없이 정치를 합니까? 당원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 들어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보다는 일방적으로 당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발언하고 할 수 있는 기회에 하지 않고 이렇게 강한 발언만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장에 스스로 나서서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가야 된다. 이 정당에서 현재 민주당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당내 분파와 분열, 갈등만 생기는 이런 활동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를 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원칙과 상식. 저는 그 민주당의 내부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류가 얼마나 원칙과 상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인지를 지금 반영하는 에코 어떻게 보면 메아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마치 국민의힘에서 혁신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처럼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원칙과 상식이란 어떤 그 비판적 목소리에 그 국민의힘 민주당의 지도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정말 하나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른바 현수막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그 민주당에서 밝힌 것처럼 민주당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이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냈다라는 이 이른바 갤럭시 프로젝트 자체의 내용을 보면은 나에게로 온 당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어, 뭐 돈은 벌고 싶어,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청년들을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서 규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와 같은 그 현재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주류가 국민의 목소리에 2030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평소에 지금 민주당의 당원으로 있던 그 젊은이, 31살의 젊은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내년 총선에 200석 내지 151석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151석이 아니고 51석도 못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저걸 보내왔단 말이에요. 나에게로 온당 하는데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오거돈 부산 전 시장과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 앞에 하트 그려놓고 이 나에게로 왜 오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경제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림을 저한테 보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자는 그런 목소리를
오히려 민주당 자체에서 지금 폄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외부의 어떤 그 업체에서 했는 것이지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서 꼬리는 자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차후에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네네.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서 대변인의 이제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담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비판 내용이 나왔고 지금 현수막 논란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지만 당에서 대응한 방식 자체가 좀 현명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구 내용도 사실은 그동안 바라봤던 민주당 내 청년들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내에서 적절하게 의견 수렴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마치 돈만 알고 하는 속물 근성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요즘 물론 그 청년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주주의는 탄압당하고 퇴행당하고 굴욕에게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청년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돈에 대한 얘기만 또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뭐 좀 더 부유한 미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례 있게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공문도 있었고 이랬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응도 여기서는 온당치 않았다. 좀 더 국민께 진실되고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여야 됩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 뭐 어떤 분이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진보 패널은 저한테 보내셔야지 보수 패널이 최 변호사님한테 보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민주당 내 많은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현수막 사건도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의견 수렴했으면 안 생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동안에 봤던 모습은 여러 가지 토론하고 제가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시절에도 같이 일해보면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얘기 듣고 반대 의견도 들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할 건가를 놓고 정말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제대로 된 행정과 정치가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동안 했던 모습은 상당히 그런 모습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과거의 좋은 전통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쌓아왔던 민주적인 전통을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내부에서 또 더 민주적인 절차로 통합해 나간다면 된다. 이번 사태는 부족했다. 반성하고 더 조치를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원칙과 상식의 첫 활동, 그 공식 활동 청년 간담회를 고리로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어떤 목소리를 민주당 지도부가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원욱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도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인원들이 세력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결국 이제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하느냐 이걸 두고 지금 그 현재의 이른바 비명계들 같은 경우에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명으로 해서 이제 작은 핵 어떻게 보면 눈싸움을 할 때 눈덩이에 핵은 만들어진 것이고 과연 이것이 굴러서 40~50명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역량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40~50명까지는 모르지만 한 30명 가까이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지난 그 이른바 우리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셨던 분들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명이 뭐 그분이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29분이 사실상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인원을 봤을 때도 이 만약에 겹친다고 하면은 40~50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거의 30명 정도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 본인들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로 가서는 실제로 내년 총선에 기약이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40~50명이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위증 교사 부분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기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가오는 11월 30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흠집이 난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지금 말씀처럼 4, 50명은 충분히 갈 가능성도 전 예측해 봅니다. 예, 세력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인물이 어떤 발언을 시작한 것도 두 분의 의견 들어봐야 할 텐데 이낙연 전 대표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귀국 후에 좀 조용하다가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더 주목이 되기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좀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나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발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과거에 좋아하고 또 함께 현장에서 많이 뵀던 이낙연 전 총리,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퇴행되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언론 자유가 탄압받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될 발언은 잘못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검찰 중심의 통치라든가 또는 국민의 민생은 사라지고 R&D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어르신 예산, 수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힘을 합쳐서 잘못된 정치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정치적 라이벌이잖아요. 대선 때도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 원칙과 상식에도 측근들이 이제 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룹들과 함께 해서 당내의 비판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나가야 될 길을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이 발언 이전에 그런 발언은 전혀 없이 도리어 당내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같이 경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요. 발언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막판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도우셨나요? 제대로 안 도왔다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겸허하게 나부터 배교종군하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언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또 원칙과 상식의 행동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는 것들은 더 큰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 지금은 계파 싸움인 것이죠. 내년 총선 지분을 두고 지금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주류는 이른바 친명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대로 갈 경우에는 NY계, 이낙연계는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거의 뭐 공천 자체를 받지 못할 그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총선 체제로 가는 이 변곡점에 계속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제 이낙연 그 대표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앞에 이제 총선 주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절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이 과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이제 강하게 붙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뭐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측의 캠프에서 나온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봉합이 되어서 연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지난번에 있었던 민주당 그 대선 경선 2차전으로 이번 총선과 관련되는 어떤 공천권을 두고 싸울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른바 비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박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낙연계의 어떤 흐름이 예. 사실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국 전 경기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